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때로는 며칠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도 처음으로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져 묻는 아내에게 남편이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 어딘가에 지금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생여행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1살 복희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챕터 1 35년의 무게.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3층. 새벽 4시가 채 되기도 전에 윤복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찬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진 프라이팬 앞에서 복희는 전을 한 장씩 붙였습니다. 퉁퉁 부은 두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복희는 전날 밤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 안은 기름 냄새와 나물 향이 뒤섞여 있었고 거실 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남편 임태수가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질 무렵 태수의 남동생 내외가 도착했고 절차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20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상을 차리는데 5시간이 걸렸고 치우는데 또 1시간이 걸릴 참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인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집어 먹었고 복희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멈추자 복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나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 태수가 감을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뭔데? 복희가 식탁 모서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제사 좀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 나물도 3가지만 하고 전도 2종류만. 나이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팔이 며칠째 저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삿날 음식을 추려. 돌아가신 분한테 그게 말이 돼. 복희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마음 알아. 근데 내 허리가 이제 한계야. 팔도 저리고 그냥 조금만 줄이면 안 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 넘게 해온 걸 이제 와서 왜 그래? 힘들면 서연이한테 도움받으면 되잖아. 복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잖아. 거기다 또 짐을 지우면 어떡해. 태수가 복희 쪽으로 손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복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식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태수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더 얘기하기 싫어.
복희가 식탁을 짚은 채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야, 임태수. 내가 지금 떼쓰는 게 아니잖아. 몸이 아프다는 거잖아. 그것도 못 들어줘. 태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희가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또 나가려고. 또 그러는 거야. 태수가 복희의 시선을 피하며 신발을 꿰었습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장면은 언제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뛰어나가서 붙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는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제사 음식이 그대로 놓인 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정과 나물, 탕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손님을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순서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딸 서연이 집에 있었고 작은 딸 미연이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줘야 할 사람이 있었고 학교 가방을 챙겨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7년 전에 결혼해 나갔고 미연은 3년 전 직장을 따라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복희와 태수 단 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둘만의 시간이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기는커녕 쌓여온 것들이 더 빨리 터졌습니다. 복희는 자정이 넘도록 소파에 앉아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희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가 눈을 떴을 때 현관에는 태수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도 아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놓친 전화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이 이번에는 떠올랐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문 앞에서 기다린 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는지 복희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건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복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태수는 신발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희가 태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 있었어? 태수가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 왜? 복희가 리모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못해. 문자 한 줄을 못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태수가 복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뭘 걱정해? 다 큰 어른이. 복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태수가 그제야 복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나간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복희가 두 주먹을 옆구리에 붙인 채 말했습니다. 잘못이지. 말도 없이 사흘을 어딜 나가. 우리가 부부야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그만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신혼 첫 해에 처음으로 태수가 집을 나갔던 날, 서연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 혼자 손수건을 흔들던 날, 명절마다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부엌에 서던 수백 번의 아침들. 복희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번에 저 사람이 또 나가면 나도 나간다. 그것은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겁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35년치 피로가 한꺼번에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온 조용하고 단단한 결론이었습니다. 챕터 2 이틀간의 침묵. 2달 뒤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베란다 창틀을 흔들던 저녁이었습니다. 복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달 관리비가 지난달보다 4만 원이 올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희가 식탁에 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봤어. 이번 달 또 올랐더라. 난방 온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 태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추운데 무슨 소리야? 복희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추운 거랑 낭비하는 거랑 다르잖아. 낮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높게 틀 필요 없어. 태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오면 춥잖아. 그거 하나 못 맞춰줘. 복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춰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쓸 돈을 아끼자는 거잖아. 노후 자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태수가 젓가락을 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또 돈 타령이야. 밥 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복희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타령이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밥그릇을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 떨어져. 나 먼저 먹었어. 복희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또 어디 가려고. 태수가 이미 외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쐬고 올게.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임태수,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태수가 신발을 구겨 신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 2벌을 챙겼습니다. 욕실에서 세면도구를 담았습니다. 얇은 내복 1벌과 겉옷 하나를 개어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순간 복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자신이 되는 것이. 현관을 나서면서 복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2 정거장을 가자 동네 찜질방이 보였습니다. 복희가 자주 지나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요금을 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황토방 안쪽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 혼자 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황토 열기가 등 쪽부터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복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복희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태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복희는 자판기에서 식혜 한 캔을 뽑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침묵이 예상 밖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태수는 원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복희가 나간 쪽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어딘가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없어지고 나자 오히려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황토방 불이 꺼질 시간이 되자 복희는 몸을 일으켜 휴게실 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잠은 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이어서인지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찜질방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까칠해진 볼.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생들에게 동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에게서 안부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복희는 서연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있어. 걱정 마. 그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찜질방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가는 젊은 엄마 귀에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걷는 중년 남자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 복희는 그 노부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어떤 시간을 지나 저 모습이 됐을까? 이틀째 밤이 됐습니다. 황토방에 앉아 복희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태수에게서는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고 35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달라지길 기다린 쪽은 복희였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복희였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복희는 짐을 챙겨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운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도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복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수 앞에 섰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태수가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연락할 게 뭐가 있어? 복희가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집에 없었잖아. 걱정이 됐어, 안 됐어. 태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 나간 사람한테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 복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걱정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태수가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이 끊어질 때 나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복희는 태수를 한번 바라보다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기다리고 참고 맞춰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먼저 사과했고, 그 사람이 외박을 해도 아침이 되면 밥을 차렸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복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볼펜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혼하자.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챕터 삼각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복희는 큰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심시간에 받았는지 배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복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혼하려고. 수학이 넘어가 잠잠해졌습니다. 아이들 소리도 주변 소음도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오래 생각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남편 이준혁과 함께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서연의 눈이 벌써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장모인 복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준혁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둘 다 제 말 들어줘요. 태수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서 내가 뭘 어쩌란 거야.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그리고 복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저한테 얘기해줘요. 이번에 또 아빠가 나간 거예요. 복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말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야. 서연아, 너도 알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잖아.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삿날 내가 제사 좀 간소하게 하자고 했어.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그랬더니 아빠가 외투 들고 나가버렸어. 사흘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내가 먼저 찜질방에 나가 이틀을 있었어. 그 이틀 동안도 아빠는 연락 한 번 없었어.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실이에요. 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갔잖아. 복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간 게 문제야. 이틀 동안 처자식이 어디 있는지 걱정 한 번 안 한 게 문제야. 태수가 벽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가 집에 오는데 뭘 어쩌란 거야. 서연이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릴 때 기억나요. 아빠가 나가면 엄마가 저 붙잡고 새벽까지 앉았어요. 제가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 8살이었어요. 엄마가 소파에서 울면서 저 꼭 안고 있었어요. 아빠 기다리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눈길이 흔들렸습니다.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 앞으로는 외박 안 한다. 서연이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로는 못 믿어. 서연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복희가 똑바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각서 써줘. 다시 외박하면 즉시 이혼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준다고. 그게 싫으면 지금 이혼하자. 태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각서가 뭔 소리야. 부부 사이에 그게 말이 돼. 복희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35년 동안 지켜진 적 있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 때문에라도. 엄마가 이러는 거 제가 이해해요. 아빠도 이해해야 해요. 서연의 두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아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희가 서랍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써. 태수가 볼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번이라도 무단 외박을 할 경우 즉시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한다. 이름을 적고 날짜를 썼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을 때 태수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각서를 집어 한 번 읽었습니다. 반듯하게 접어 안방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연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죠, 엄마. 아빠도 약속했으니까.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서가 쓰인 이후 2달은 표면상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외박 대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말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밥은 각자 차려 먹는 날이 많아졌고 텔레비전은 태수 혼자 봤습니다. 복희는 낮에 동네를 걷거나 도서관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각서를 쓴 지 정확히 11달이 지난 가을 밤이었습니다. 태수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나간 태수가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서를 꺼내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접어 핸드백 안쪽 지퍼칸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복희가 거실에서 일어나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잤어?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깐 눈 붙였어. 왜? 복희가 태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짜 기억해. 태수가 표정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복희가 말했습니다. 각서 쓴 지 11달 됐어. 오늘 외박했어. 태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눈 붙인 게 외박이야. 복희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밖에서 밤을 샌 게 외박이지. 그럼 뭐야? 태수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멈췄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복희가 핸드백을 어깨에 걸며 말했습니다.
나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 태수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복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식탁에 태수 몫의 밥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 복희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복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챕터 4 오늘부터 내 삶. 사무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복희를 안내해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테 없는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희가 핸드백에서 각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이게 각서인데 남편이 직접 쓴 거예요. 변호사가 각서를 집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안경 너머로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작성된 건가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11달 전이에요. 그때 이혼 얘기가 나왔다가 딸이 중간에서 말려서 이걸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외박을 했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각서 작성 당시에 증인이 있었나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사위도 있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각서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3억 원 전액을 그대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재산분할 청구를 병행하시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복희가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아파트나 예금, 퇴직금 같은 것들이요.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35년이요. 변호사가 펜을 잠깐 멈추며 말했습니다. 35년이면 기여도 인정 폭이 넓어요. 전업으로 살림을 해오셨다면 더욱요. 복희가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업으로 살림만 했어요. 35년 동안. 변호사가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증거가 돼요.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5년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 위로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온 복희는 건물 앞 화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맞은편 편의점 유리창에 복희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은 머리 희끗한 여자. 30년 전의 복희였다면 저 모습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2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처음에 강하게 버텼습니다. 각서는 그냥 쓴 거라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서연이 다시 찾아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복희가 먼저 서연을 막았습니다. 복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복희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얼굴 봐봐. 떨고 있어. 서연이 복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눈. 서연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지루하게 늘어졌습니다. 중간에 태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날도 있었고 변호사를 통해 금액을 낮추자는 요구가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복희는 버텼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해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복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오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귤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나 소문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복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부엌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이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전단지 하나 받거든. 동네 시니어 카페에서 직원 구한다고. 복희가 귤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시니어 카페. 정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는 카페인데 커피 내리고 말동무도 하고 그런 데야. 나도 지원해 보려고. 복희 너도 같이 해보면 어때? 복희가 귤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카페야? 카페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정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기가 뭘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뽑는다고. 복희 너 딱이잖아. 복희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면접을. 정숙이 귤 한쪽을 복희 입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지. 먹어. 복희는 귤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복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틀 뒤 복희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식품회사 구내식당에서 잠깐 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력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냈습니다. 면접 날 복희는 깔끔한 남색 카디건을 입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원장은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복희의 이력서를 보더니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나이, 경력, 건강 상태. 복희는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포장하거나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좋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나요? 복희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길에 복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복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복희는 낡은 흰 운동화를 신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눈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행주를 손에 든 채 먼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어서 와요. 나는 최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복희가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윤복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말순이 복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 놓아요. 동갑 아니에요. 몇 년생이에요? 복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4년생이에요. 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나도 64년이에요. 완전 동갑이네. 잘됐다. 내가 다 알려줄게요. 그 악수가 복희에게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 2층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살림 일부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빈방 가운데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발소리도, 현관문 닫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건너편 건물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사람들, 아이들과 웃고 있을 사람들. 복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 속에 한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 발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밤, 문 열리는 소리에 숨죽이지 않아도 되는 밤. 복희는 짐 속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 다이어리를 덮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복희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챕터 5 오늘도 잘 어울리시네요. 이혼 후 5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열렸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면 이른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복희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카페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복희가 도착하면 말순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 복희는 지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복희가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어. 여기 오는 게 낫지. 말순이 복희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 집에서 쉬는 것도 일이야. 근데 복희, 오늘 얼굴 좋다. 살도 좀 오른 것 같아. 복희가 거울 쪽을 흘깃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밥을 제때 먹으니까 그런가 봐.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제때 먹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야. 우리 나이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카페에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말순은 복희에게 손님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말순이 카운터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 창가에 혼자 오시는 할머니 있잖아. 박 여사님이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꼭 오셔. 아메리카노 2잔 시키고 1잔은 안 마셔. 돌아가신 남편 몫이래. 복희가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말순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 다 사연이 있어. 외로운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해. 복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로 복희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문이 열리면 먼저 고개를 들어 맞이하고 이름을 기억해서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씨 어른신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항상 조끼를 걸쳐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씨 어른신이 빈 잔을 카운터에 들고 와 복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복희가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넉 달 됐어요. 강씨 어른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 하나씩은 있어요. 당신도 그렇겠지요. 복희가 잠깐 손을 멈추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강 씨 어른신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사연 있는 사람이 따뜻한 법이에요.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이 먹먹했습니다. 나쁜 먹먹함이 아니었습니다. 퇴근이 겹치는 날이면 말순과 함께 카페 근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시켜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말순이 국밥을 한술 뜨다 말고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나도 이혼한 거 알아. 복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알아. 근데 자세한 건 물어본 적이 없었지. 말순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15년 됐어. 애들 다 크고 나서 헤어졌어. 나도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밤마다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있잖아, 복희야. 말순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내 삶이 거기서 시작된 거였어. 복희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쉽게 들리면서도 쉽지 않더라.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지. 근데 진짜야. 지금 나 행복하거든. 소박하지만 내 페이스로 살고 있어.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복희,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복희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 처음 왔을 때 복희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달라. 몰라. 복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복희는 그 돈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태수의 월급을 받아 살림을 하던 것도 통장을 관리하던 것도 복희였지만 그것은 복희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복희가 일하고 복희가 받은 돈이었습니다. 복희는 그날 서연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보온 도시락 세트였습니다. 서연이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것을 알았고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거야. 밥 챙겨 먹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복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서연이 잠깐 말을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요. 가볍다. 예전엔 항상 뭔가 얹혀 있는 것 같았는데. 복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얹혀 있던 게 내려간 모양이지, 뭐.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점퍼에 조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더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말순이 복희에게 눈짓을 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벌써 열흘째야.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복희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단골되는 거겠지, 뭐. 말순이 입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복희 내가 있는 날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복희가 말순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 손님이 빈 컵을 들고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복희가 컵을 받으려 손을 내미는데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한 잔 더 주세요. 오늘도 잘 어울리시네요. 복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카운터 너머로 복희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처럼. 복희가 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희는 커피를 내리는 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이 뜨거웠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말순이 등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귀 빨개. 복희가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카운터나 닦아? 그날 저녁 복희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잘 어울리신다.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동안 태수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예쁘다, 좋아 보인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대하는 것 자체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귀가 빨개졌습니다. 이 감각이 무엇인지 복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받아서 당황한 것인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매일 짧게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무사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씩 문장이 길어지더니 어느새 2줄이 됐고 3줄이 됐습니다. 복희는 오늘 날짜 아래에 썼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 귀가 빨개졌다. 나쁘지 않았다. 다이어리를 덮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복희는 그것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6 엄마처럼 살 수는 없어. 그로부터 2달 후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복희가 출근 준비를 하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머리를 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복희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괜찮은데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복희가 빗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랑 또 싸웠어요. 어제. 복희가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준혁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그러거든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피곤하다고, 자기도 하루 종일 일했다고. 그 말에 저도 한마디 했고 결국 크게 싸웠어요. 복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지쳐.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도 거의 내가 하고. 준혁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복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 엄마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어요? 복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었어.
그냥 버텨지고 있었던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서연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버티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고, 버텨지는 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엄마는 끌려갔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서연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별거 생각도 해봤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장 결정하지 마. 일단 엄마 만나러 와. 아이들 데리고 와. 그날 저녁 서연이 두 아이를 데리고 복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7살 예준이와 5살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이 반가운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희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서연이 소파에 앉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우는 것이 더 애처로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들릴까봐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희는 서연 옆에 앉아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약한 거죠? 복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래 참은 거야. 오래 참은 사람이 한 번 터지는 거야. 서연이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나 가끔 엄마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랑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엄마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엄마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복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 그게 미안한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서연이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후회해요.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거. 복희가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후회는 해. 근데 그 시간이 다 헛된 건 아니야. 너희 둘을 키웠고 나도 뭔가를 배웠으니까. 다만 서연아,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았으면 해. 버텨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면서 살았으면 해. 서연이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희가 말했습니다. 일단 준혁이랑 제대로 얘기해봐. 싸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의 남편 이준혁이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장모인 복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찾아와도 되나 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복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이준혁을 식탁에 앉히고 복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준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많이 못해줬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복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 이준혁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어요. 저도 힘들다고. 근데 어머니, 솔직히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몰랐어요. 알려고도 안 했던 것 같고요. 복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야. 변화가 필요한 거야.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그 순간 기분을 달래주는 거야. 근데 기분이 달래지고 나면 또 똑같이 돌아가. 그게 반복되는 거야.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쌓여서 생기는 거야. 오늘 설거지 한번 하는 것,
아이 목욕 한 번 시키는 것, 그게 쌓여야 서연이가 믿게 되는 거야.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다. 복희가 잠깐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내 얘기는 괜찮아. 준혁 씨, 서연이 잘 부탁해.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혁이 돌아가고 나서 복희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쓸쓸했습니다. 태수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런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그 생각을 더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컵 2개를 가져다 씻었습니다. 서연과 이준혁이 부부 상담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격주로 함께 상담을 받았고 복희는 상담이 있는 날이면 아이들을 맡아줬습니다. 예준이와 하은이와 함께 공원을 걷거나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외할머니 무릎에 올라와 앉는 것이 복희는 좋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복희에게는 컸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희가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잔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목덜미 쪽으로 번지면서 오른손 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커피를 내리다 또 같은 증상이 왔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말순이 복희의 얼굴을 보더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복희가 카운터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깨가 좀 뻐근해서. 말순이 복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뻐근한 게 아닌 것 같아. 손도 떨리잖아. 병원 가봐. 오늘 당장. 복희가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야. 좀 쉬면 나아져. 말순이 복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우리 나이에 그냥 넘기면 안 돼. 내 말 들어.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가봐. 복희가 말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날 저녁 복희는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두려움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버텼구나. 35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혼자 밤을 새우고 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몸이 그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제야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바깥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챕터 7 무릎을 꿇어도 늦은 것들.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복희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추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증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2가지가 같이 있으면 몸이 피로 신호를 자주 보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무리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관리하셔야 해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심각한 건 아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잘 관리하면 괜찮아요. 근데 방치하면 심해질 수 있어요. 몸이 오래 쌓인 걸 내보내는 거예요. 쉬어주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복희는 복도 벽에 잠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오래 쌓인 걸 내보내는 거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쌓인 게 많았지. 복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다음날 복희는 카페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셔야 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해서요. 오전 근무만 하면 안 될까요? 몸이 좀 그래서. 원장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오전만 나오시고 오후는 쉬세요. 복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죄송하고요. 원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긴요. 몸 챙기면서 오래 함께해요. 말수는 복희의 소식을 듣자마자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복희가 말했습니다. 당장 심각한 건 아니래. 관리 잘하면 된대. 말순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으면. 복희야, 이제 몸 좀 봐. 남 챙기느라 자기 몸은 맨날 꼴찌였잖아. 복희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울려고 그래. 말순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카페 단골 강씨 어른신도 복희의 출근 시간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오전 복희가 퇴근 채비를 하는 것을 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복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관리하면 된대요. 강씨 어른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해요. 건강이 자산이에요. 돈도 명예도 몸이 받쳐줘야 누리는 거예요. 복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른신. 강씨 어른신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거 없어요. 그냥 오래 여기서 봤으면 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복희는 괜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검사 결과를 전화로 듣자마자 이튿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놀랐어. 몸이 이제야 말하는 거지. 서연이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가 왜 이래요?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잔뜩 해놔. 그때그때 해먹어. 서연이 가방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 봐왔어요.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바쁜데 뭘? 서연이 앞치마를 찾아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해준 거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복희는 식탁에 앉아 서연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채소를 씻고 도마 위에 올려 써는 모습이었습니다.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35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것들의 되돌아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을 먹이던 그 수천 번의 아침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국 냄새가 퍼지기 시작할 무렵 복희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준혁이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잘됐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제가 말을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혼자 쌓아뒀던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서. 복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혼자 다 들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강한 게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냥 혼자 무너지고 있던 거잖아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맞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엄마처럼 다 혼자 안고 가지 않으려고요. 복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그렇게 해. 복희가 오후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그러다 점점 걷는 거리가 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공원을 걷다 아파트로 돌아오던 날 오후였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복희가 가까워지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임태수였습니다. 입구 옆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머리도 더 허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복희가 멈췄습니다. 태수가 복희를 보더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몇 걸음 거리에서 마주봤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직접 말 안 했는데 눈치로 알았어. 복희가 가방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관리하면 된대. 태수가 복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복희가 멈췄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만. 복희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잠깐 마주쳤지만 제대로 바라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티가 났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뭔데?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혼자 밥 먹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 저녁에 들어와도 아무도 없고 그냥 조용해. 그 조용함이 처음엔 편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35년 동안 잘못했어. 그 말 하려고 왔어.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태수가 복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나 정말 달라질 수 있어. 복희가 말을 받지 않자 태수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희야, 잘못했어. 용서해줘. 복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피로가 한 번 더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복희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일어나. 태수가 올려다봤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각서 쓰고도 또 나갔잖아. 딸 앞에서 약속하고도 또 했잖아. 그게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내가 어떻게 믿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진짜야. 복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35년 동안 들었어. 태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복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태수 씨, 일어나. 지나가는 사람 봐. 태수가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건강 챙겨.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복희는 태수 옆을 지나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슬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희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건너편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끓었습니다. 복희는 머그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복희가 복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8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태수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이 깊었습니다. 태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울지 않았고 잠 못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다이어리를 쓰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복희는 그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건물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세수를 하고 카페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말순이 복희를 보더니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좀 달라. 복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왔었어. 말순이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뭐? 여기. 복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앞으로? 말순이 복희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복희가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려보냈어. 말순이 복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잘 살았다. 복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6글자가 가슴 안쪽으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판결문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를 다시 닦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복희의 등을 한번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울려면 울어.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 복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울어. 이상하게 안 나와.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 된 거야. 다 털어냈다는 거야. 오전 10시가 되자 단골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강씨 어른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연한 갈색 조끼를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복희에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복희가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으려는데 강씨 어른신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한 장을 찢어 복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복희가 받아 펼쳤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복희가 강씨 어른신을 바라봤습니다. 강씨 어른신이 말했습니다. 봄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져요. 여름 지나 가을에 피는 꽃은 오래 버텨요. 당신이 그런 사람 같아요. 복희가 종이를 손에 꼭 쥐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른신. 강씨 어른신이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거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복희는 카운터로 돌아와 그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 종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끔 손이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 손님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조용한 인상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카운터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손님이 카운터 앞에 서서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복희가 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복희가 커피를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잠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공원이라도. 복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를 컵에 담는 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복희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희를 쫓아오거나 몰아붙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카운터로 돌아오자 말순이 복희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뭐래? 복희가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걷자고. 말순이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했어. 말순이 복희를 빤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복희야, 그거 좋은 거야. 생각해봐도 되는 거야. 복희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걸어봐. 걷다 보면 알게 돼. 복희는 그날 저녁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손님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오늘따라 넓었습니다. 그 넓음이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복희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이준혁과 두 아이를 데리고 복희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예준이와 하은이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외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준이가 복희의 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복희가 예준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하은이가 복희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려왔어. 보여줄게. 복희가 하은이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이 음식을 담고 이준혁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복희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예준이가 밥을 흘렸고 하은이가 젓가락질을 못해 서연이 대신 집어줬습니다. 이준혁이 하은이 입에 반찬을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복희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소박한 저녁이 35년의 결혼 생활 내내 꿈꿔왔던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상 앞에 모여 앉아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이준혁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앉아.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이준혁을 바라보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복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눈빛이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서연이 부엌에서 복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 진짜 좋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왔다 갔다는 거 알아요.
이준혁이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복희가 행주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진 않았어. 그냥 오래된 게 끝난 느낌이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복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 하나만 말해도 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엄마 걱정 말고 내 삶 잘 살아. 서연이 복희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복희도 딸의 등에 두 팔을 두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 식구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복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년 전 첫날 쓴 네 글자가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 복희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잘 오고 있다.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건너편 건물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복희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발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냥 복희의 밤이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35년을 버텼던 한 여자가 이틀간의 침묵 끝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복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고 기다리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 버티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끌려가고 있었던 것인지. 참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과 버텨지는 것은 다릅니다. 복희 씨는 61살에 그 차이를 알았고 그 순간부터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번쯤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인생 여행에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셨죠?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인생 여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